우리가 이 나라를 팔아넘긴 겁니까? 지켜낸 겁니까? 프레스가 멈추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쾅! 하고 마지막 한 번 찍히는 소리 뒤에 공장 안이 갑자기 장례식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돌아가던 소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목을 한번 삼키는 소리, 작게 신발 끄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손에서 종이 한 장을 놓쳐버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압류 예고장, 미국 거래처에서 온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한 문장. 관세 25% 적용 시 거래 지속 불가. 그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공장 문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팔아넘긴 겁니까? 지켜낸 겁니까? 앞에 서 있던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프레스 반장 김철수, 야간 근무까지 뛰던 막내 기사, 애 새 키우는 자재 담당 이민호.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다 같이 한 사람처럼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들끼리 숫자 몇 개 주고받는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 공장 기계 소리까지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울 여의도랑 워싱턴에서 한 줄 고쳐 쓴 문장이 경기도 화성, 이 작은 공장에서 사람들 밥줄을 끊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나라를 팔아넘긴 걸까요? 아니면 지켜낸 걸까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는 48살 한지훈입니다. 평생 남의 회사 납품만 하다가 겨우 내 간판 걸고 내 공장 하나 만든 지 20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종이 한 장과 관세 25%, 15%라는 숫자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공장 불을 끌 뻔했고 또 어떻게 다시 불을 켜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왜 우리가 이 나라를 팔아넘긴 게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11월 1일 미국 동부 시간 새벽 0시 1분 세상이 잠든 사이 한 숫자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25에서 15로 단 두 자리 숫자. 하지만 그 뒤에는 한국 자동차 부품 공장 수백 개, 미국 공장 노동자 수십만 명, 그리고 한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 새벽 4시 5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공장 건물만 홀로 텅 빈 짐승처럼 서 있었다. 48세 한지우는 오늘도 남들보다 3시간 먼저 출근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어제 퇴근을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3일 동안 정리하지 못한 종이들이 칠풍 맞은 낙엽처럼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겨진 메모지 한 장, 그 위에 써 있는 단 3줄. 마진율 3%, 관세 25%, 파산. 그 3줄이 마치 사형집행 영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지우는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봅니다. 검게 굳어버린 그 표면 위에 자신의 지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비칩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여기가 끝인가? 말끝이 목구멍에서 갈라져 나오는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공장장 최영수가 모자를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아직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제도 집에 못 가셨습니까? 한지우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봅니다. 영수 씨는 왜 또 이렇게 일찍 나왔어? 최영수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경주에서 회담 들어갔다고. 둘 사이에 20년의 시간이 그대로 흘러들었습니다.
대기업 3차 협력사로 시작해 납기가 하루만 늦어도 거래가 끊기던 시절. 비 오는 날 양복 무릎을 흙탕물에 대고 관리자에게 빌던 날도 있었고, 야간 무급 특근을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라며 스스로 속이며 버티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문서 하나 들고 고객사 로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겨다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온몸으로 뚫고 버티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위로 올라와 만든 지금의 회사. 그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공장 직납까지 하게 됐는데, 바로 그때, 띵!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을 만큼 선명한 컴퓨터 알림음. 발신자 존 모리슨. 디트로이트 모터스 구매 부사장. 15년 동안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 번도 거래를 끊지 않았던 미국 바이어. 한지훈의 손끝이 눈에 띌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서서히 매일 아이콘 위로 움직입니다. 그 작은 커서 하나가 1000근짜리 무게가 되어 팔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 이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 뒤로 이어진 20줄 남짓의 영어 문장들. 그러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관세가 25%가 되면 우리는 당신과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다. 그 문장이 화면에서 튀어나와 가슴에 박혀버린 듯 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립니다. 15년이면 가족이지. 가족도 숫자 앞에서는. 말끝이 허공에서 사라집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야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하나둘씩 공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용접봉을 붙들고 살아온 김철수. 아내 투병 비용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인 박상철. 새 아이 학원비에 허덕여 월급날마다 통장을 붙잡고 한숨 쉬던 이민호. 그들의 뒷모습이 새벽 안개 속으로 하나둘 사라집니다. 한지우는 그 모습들이 가슴에 단단히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라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가슴 한 곳에서 처음으로 작은 불씨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쩌면 분노이고, 어쩌면 슬픔이고, 어쩌면 스스로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그 질문이 새벽 공기 속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질문이 앞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힘이 되리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시골 마을. 한국 자동차 회사 로고가 걸린 공장 앞 38세 에밀리는 두 아이를 학교 버스에 태웁니다. 엄마, 오늘도 야근이야? 아니,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중요한 회의, 그 말의 의미를 에밀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 망해가던 이 도시에 한국 자동차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면접에서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 일 꼭 필요해요. 우리 아들이 먹고 살아야 해서요. 그때 그녀를 뽑아준 사람은 어눌한 영어로 가족 지키려는 엄마는 제일 좋은 직원. 이라 말해주던 한국인 공장장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공장은 에밀리의 집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가 전하는 목소리는 그녀의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밀리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트럼프 제발 좀. 경상북도 경주. 천년의 고도, 오늘은 21세기 무역전쟁의 바로 앞 전선이 되었습니다. 경주 컨벤션 센터.
상대의 숨도 들릴 만큼 고요한 공간 안에서 두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몇 장. 하지만 탁자 아래에는 양국의 일자리, 산업, 그리고 미래가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트럼프였습니다. 이 대통령, 솔직해집시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톱날 같았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딱히 좋아서 준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중심을 정면으로 보는 사람처럼 고요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는 미국 시장의 도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빼앗은 것이 아니라 서로 약속한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거래해 온 것입니다. 트럼프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비웃음인지 압박인지 모를 표정이 스쳤다. 공정? 우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동안 당신들 공장은 불이 꺼지지 않고 돌아갔다고. 이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울린다. 한국 노동자들도 미국 기업의 결정 하나로 생계를 잃어왔습니다. 무역은 양쪽 모두 상처를 입고 또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기가 뻣뻣해졌다. 회의장 전체가 두 사람의 시선 사이에 걸린 실한 올처럼 살짝 긴장하며 떨렸다. 트럼프가 느릿하게 서류를 넘긴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사람의 신경을 긁는 듯 날카롭게 들렸다. 드디어 트럼프가 카드를 꺼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한국은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대신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끊어 말하며 상대의 표정을 읽는다. 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 그 말은 우리는 이만하면 많이 봐줬다라는 일방적인 판결문처럼 들렸다. 잠시 정적. 이재명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돈을 내면 당신은 관세를 깎아준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까?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류철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동작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시선을 찢어발기는 힘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의 첫마디가 공기를 흔들었다. 3,500억 달러는 우리에게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과 기업들의 피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헌납이 아닌 투자로 쓰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눈이 살짝 가늘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그 소리가 마치 도끼를 내리치는 소리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그 투자에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짧게 묻는다. 규칙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칼끝처럼 던지기 시작한다. 첫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압도했다. 관세 인하의 효력은 오늘 이후가 아니라 이 특별법이 제출된 달의 1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돼야 합니다. 이미 25%를 내고 버티는 기업들도 숨을 쉴 수 있어야 하니까요. 트럼프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린다. 그 리듬은 조급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둘째, 한국산 자동차 부품목 제한공기 부품에 부과할 수 있는 총 관세율의 상한을 15%로 명시하십시오. 안보라는 이름으로 언제든 25, 35, 50%로 올릴 수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단단해진다. 그는 결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아니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인다. 이 한마디를 위해 준비된 사람처럼
이 상한선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유럽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화살은 정확히 트럼프가 가장 숨기고 싶은 곳을 겨냥했다. 트럼프의 침묵. 그 침묵은 불길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책상을 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침묵을 길게 끌었다. 그건 전형적인 그의 협상 방식, 상대가 먼저 무너지길 기다리는 침묵. 하지만 이재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그 침묵조차 계산 안에 넣어온 사람처럼. 트럼프의 머릿속 계산. 3,500억 달러. 그 숫자는 너무 크고 매력적이다. 관세 15%.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한국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상징이다. 그러나 15% 상한? 그 조항은 미래 협상의 손발을 묶을 수도 있었다. 트럼프의 머리는 정치, 경제, 표 계산, 기업 로비. 수십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굴러갔다. 나중에 또 협상하면 되지. 법으로 박히면 귀찮긴 하지. 그래도 3,500억 달러면 유권자들은 열광하겠지.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한 번 법과 조약으로 박힌 숫자는 정치인의 즉흥적 계산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이 방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훗날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전혀 다른 셈법을 가져다 줄 것이란 사실을 아직은 전혀 모른 상태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7층. 여당 정책위 보좌관 최수연은 팩스로 들어오는 합의문 초안을 형광펜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향후 20년 동안 미국 내 제조 인프라 에너지 첨단 산업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항공기 부품에 부과되는 총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한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부과되는 안보 관련 추가 관세는 총 관세율 15%를 상한으로 한다.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소급 적용 11월 1일. 상한 15%. 일본, EU와 동일 상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연결됩니다. 관세 25% 그대로 가면 3개월 안에 자동차 부품사 300곳 부도, 6개월 안에 직접 실업 2만 명, 간접 실업 10만 명. 15%로 묶어두면 연간 손실은 크지만 그래도 버틸 수는 있다. 그녀는 마지막 줄의 숫자를 바라봅니다. 3,500억 달러. 문제는 이 숫자가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을사조약, 굴욕, 헌납. 그 단어들이 이미 SNS에서 떠돌고 있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삼선 의원 김태준이 들어옵니다. 수연 씨, 표 계산은 어떻게 나와? 아슬아슬합니다. 통과는 되겠지만 야당은 전면전을 선포했고 여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그래. 김태준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도 처음엔 을사조약 같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25%냐 15%냐의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질문이 바뀌더군.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가 미국이냐 아니면 숫자 25냐? 그날 밤 산업통상자원부 지하회의실. 아무도 모르게 한 장의 슬라이드가 띄워졌습니다. 제목 K-리빌딩 플랜, 관세 위기의 역이용. 슬라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세 25%는 피할 수 없는 파도다. 우리는 그 파도를 그냥 맞고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갈 것인가? 문장 아래 빨간 선으로 표시된 목표. 향후 3년 내 자동차 부품 전 산업 평균 생산성 25% 향상. 국내 공장 자동화율 현재 62%, 3년 내 85%.
중소 부품사 불량률 평균 1% 0.1%. 그리고 마지막 줄, 압박은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변화를 시도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 정부, 대기업을 거쳐 170페이지 분량의 K-산업 리빌딩 로드맵으로 정리돼 어느 서랍 속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서랍 속에 잠든 이 종이 묶음이 1년 뒤 미국과 유럽의 정책 보고서에 경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경기도 화성, 한지훈의 공장, 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는 새벽 출근길에 들려왔습니다. 25%가 아닌 15%. 사람들은 사이렌이 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에게 그 숫자는 또 다른 경고였습니다. 여보, 다행이네. 뉴스 보니까 15%로 줄었다던데. 아내 현주가 밥상을 차리며 말합니다. 그래, 25보단 낫지. 그럼 이제 좀 쉬어도. 한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현주야, 우리 마진이 몇 %인지 알아? 5%라며. 그래. 마진 5%에 관세 15%면 어떻게 되냐? 아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15%를 이겨내야 한다는 소리야. 관세가 내려가서 살게 된 게 아니라 관세가 내려갔으니 살기 위해 우리가 더 변해야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전 직원 회의. 여러분, 우리는 25%를 직격탄으로 맞을 뻔했습니다. 그걸 막은 건 정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15%를 현장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봅니다. 불량률 0.3%인 거 다 아시죠? 업계 평균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목표는 0.1%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집니다. 납기 준수율 98% 좋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99.8%까지 올려야 합니다. 누군가 손을 듭니다. 사장님, 그럼 야근을 더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지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일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처럼 해왔던 일들, 관성대로 돌려왔던 공정들을 다른 눈으로 다시 보자는 겁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우릴 위해 만든 컨설팅 자동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그동안은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심했습니다. 사장부터 배우겠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조지아, 에밀리가 일하는 공장. 김민수 상무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우리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15%로 관세가 내려갔습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15% 더 효율적인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후 다시 이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에밀리는 손을 듭니다. 상무님,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겁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이 공장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조지아의 작은 마을 공장은 밤마다 열정을 불태웁니다. 에밀리와 동료들은 작업 동선을 다시 그리고 불량품이 생기는 지점을 체크합니다. 왜 우리는 이 공구를 2번 집었다 내려놓을까? 이 라인은 왼손이 일을 많이 하고 오른손은 쉬고 있지 않은가? 이 볼트는 정말로 여기 있어야 할까? 그렇게 하루에 1초씩, 3초씩 쓸모없는 동작을 지워나갑니다. 하지만 그때 현장에서 땀을 닦던 이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운 그 1초, 3초가 곧 백악관 보고서 맨 첫 줄에 붉은 글씨로 찍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개월 후 워싱턴 백악관. 트럼프 집무실의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안에서 짜증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우리가 관세 깎아줬더니 한국이 지금 우리 기업들을 박살내고 있다고?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그는 테이블 위에 팽개쳤습니다. 두툼한 서류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내자 옆에 있던 참모 하나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역 대표부 대표가 식은땀을 닦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한국 부품사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일부 미국 부품사들은 한국이 너무 싸졌다, 너무 빨라졌다며 오히려 항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이 벌어졌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황당함이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준 셈이네. 내가 관세 깎아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이기게 도와준 꼴이라고? 도대체 이게 말이 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빛 카펫 위로 발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마치 누구라도 당장 끌어내리고 싶다는 듯 책상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내가 관세를 깎아줬더니 한국은 살아남기가 아니라 폭주를 했다고? 참모들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억울함과 분노가 얽힌 톤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럴 거면 왜 25%를 내리라고 난리를 쳤어? 한국 살리라고 깎아준 게 아니라고. 그는 결국 또 하나의 칼을 천천히 꺼내듯 말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듯한 낮고 단단한 목소리. 다시 협상해. 무역 대표가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15% 상하는 법으로. 트럼프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알지. 조야? 그런 건 다시 바꾸면 되잖아. 그 말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15% 상한? 그거 다시 뒤집을 수 있잖아.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억지와 조급함이 섞인 불안한 사람의 마지막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백악관의 공기는 마치 또 한 번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울 청와대 국가안보실. 창밖의 어둠마저 무겁게 내려앉은 밤. 국가안보실장이 숨을 한 번 삼킨 뒤 보고서를 펼칩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다시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를 2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추고 이재명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를 상한으로 못 박았는데도 실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갑자기 차갑고 묵직한 얼음장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창밖으로 보이는 청와대 경내를 바라봅니다. 나무 한 그루조차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울립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 현장에서 수천 명이 피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렸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문제라고? 산업부 장관이 단단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깁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정적? 장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집니다. 첫째, WTO 제소. 그러나 최소 23년은 걸립니다. 둘째, 보복관세. 하지만 그 경우 우리가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선이 조금씩 날카로워집니다. 셋째는? 장관은 망설이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합니다. 중국 카드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하나, 기침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모두가 그 단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숨까지 멈춘 듯 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면 그 자체로 미국에는 아주 강력한 압박이 될 겁니다. 중국. 한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온도는 더 낮아진 듯 했습니다. 그 카드를 꺼낸다는 건 세계 질서의 판을 흔드는 일, 동맹과 국익 사이의 칼끝 위에 서는 일,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수십 년 쌓아온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 모두가 대통령을 바라봅니다. 그의 선택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져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손끝이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칼처럼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킵니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심장에 새기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약속합시다. 대통령의 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더라도 우리는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 그 다음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뜨거운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을사조약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바닥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참모들 가슴 깊은 곳에 아득한 치욕의 역사, 총칼 아래 찍힌 도장, 나라의 목줄을 빼앗겼던 기억이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말했습니다. 다시는 굴욕의 조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닌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등에 진 사람의 맹세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누구도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지 단 3시간 후 워싱턴 백악관 지하 상황실. 트럼프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서류가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중국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레 대답합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저 발언은 사실상 미국을 향한 공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에 즉각 반발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일그러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관세를 깎아주고 숨통을 열어줬더니 이제 와서 중국을 끌어들여 날 압박한다고?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신중하게 입을 엽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실제로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리스크입니다. 그들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트럼프는 냉소를 띤 얼굴로 말합니다. 그래, 알지. 하지만 한국은 결국 미국 시장이 없으면 못 버티는 나라야. 기다려라. 저들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아닌 불안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불안이 미국의 다음 움직임을 더욱 거칠고 예측 불가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시각 중국 베이징, 중나라의 고위 회의실,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한국의 발표를 보고 미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미국의 목줄을 잡기 시작했군요. 외교부 대변인이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할 기회입니다. 미국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부총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이 독점하는 것을 막을 뿐이다.
그의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맹수처럼 느긋하고 치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모든 포털 사이트는 한 가지 기사로 뒤덮였습니다. 미국, 한국의 관세 20% 재검토, 청와대 을사조약 악몽거론. 시민들의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건을 넘어갔습니다. 또 미국에 당하는 건가? 3,500억 달러 들고 가서 고작 이런 대접이야? 이건 진짜 을사조약이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첫 페이지는 단 하나의 문구로 가득 찼습니다. 굴욕협상 반대. 여의도 국회 앞은 아침부터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피켓 위에는 다음 문장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빼앗기는 나라가 아니다. 제2의 을사조약을 막아라. 사람들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세월 속에는 수탈과 공포, 그리고 배신이라는 단어가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약해지는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는 민족입니다. 그 본능 같은 감각은 이날도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각 부처의 장관들이 모여 한치도 틀릴 수 없는 계산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말합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새벽까지 나온 조사 자료를 던지듯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대통령님, 생산성 향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이미 미국 일부 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너무 강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말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강대국에 흔들리는 게 아니군요.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흔드는 거군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국회와 국민께 모든 것을 설명합시다. 우리는 을사조약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굴복을 위한 비밀조약 따윈 단 한 글자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결단이자 선언이었고 역사의 방향을 한순간 뒤집어 놓는 힘을 가진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단지 한국의 결의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중국 모두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촉발점이 됩니다. 대통령이 강단 있는 목소리로 우리는 다시는 굴욕의 조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직후 그 말은 파도처럼 퍼져나가 단 몇 시간 만에 세계의 수도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카메라 앞에 서서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을 위협하려 한다면 미국도 대응할 것이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 20%를 검토하겠다. 질문이 날아옵니다. 한국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보다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뒤편에서 참모들이 눈빛으로 서로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잠시 후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헤드라인을 내놓습니다. 한국, 중국 움직여 미국 압박. 트럼프, 한국의 추가 관세 고려, 글로벌 공급망 요동. 한미 동맹, 30년 만에 최대 위기. 세계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품은 채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상냥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며 자신의 경제 전략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중국은 언제라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환영하겠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을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주 외교 시대를 열다. 미국 압박 속에서도 당당한 한국의 선택. 중국 또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는 이 세 나라가 만들어내는 먹구름이 언제 태풍으로 바뀔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회 본청 앞. 밤 10시. 그러나 광장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현수막과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국익을 지켜라. 을사조약을 반복하지 마라. 미국에 또 굴복하지 말라.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중국 카드 발언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시민 한 명이 TV 카메라 앞에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 외침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전파되며 분위기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야당은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을 향해 거센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정부의 무모한 외교가 국가 경제를 파탄낼 수 있다. 당장 국회에 출석해 해명하라. 여당은 치열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상대는 미국이 아니다. 25% 관세다. 우리는 15% 시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국회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국가의 존엄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50분. 국가안보실 비상상황실. 최수연은 미국, 중국, 한국의 모든 상황 보고서를 책상 가득 펼쳐놓고 어떤 문장을 끊임없이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녀가 쓰려는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10년을 걸고 나아갈 새로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적도 중국의 속국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규칙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녀는 그 문장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뒤 대통령은 단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경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국 외교의 방향이 바뀌었고 세계 질서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모든 언론의 일면에는 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경주 원칙. 외신 기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경주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미 세계 경제의 새 기준이 됐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BBC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규칙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적었습니다. 경주 원칙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제시한 역사적 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을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경주 원칙이 책상 위 문장으로만 남을지 아니면 실제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바꾸어 놓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가장 먼저 들고 온 것은 놀랍게도 경기도 화성의 작은 공장과 미국 조지아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6개월 후 경기도 화성. 한지훈이 공장을 세운 20년의 세월보다 이 지난 6개월이 더 길게 느껴질 만큼 숨막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원가를 줄이겠다고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 국산 수입산 단가표를 다시 뽑았습니다. 이거 12원짜리 말고 10원짜리로 바꿔보죠. 그렇게 2원 아끼자고 시작한 일이 공정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대공사가 되었습니다. 분량을 줄여보겠다고 현장에는 원인 찾기 메모가 붙었습니다. 야간조 김철수는 본드 냄새 맡으며
밤마다 사진을 찍어 올렸고 도장반 박상철은 아내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량품을 해부하듯 뜯어봤습니다. 왜 여기서만 기포가 생기지? 왜 이 라인만 스크래치가 날까? 작업자들은 퇴근 후에도 휴대폰으로 공정 사진을 들여다봤고 주말마다 현장에는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로 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자동화를 늘리겠다고 새 라인을 들여온 첫 주에는 오히려 불량률이 2배로 뛰었습니다. 역시 우리 방식이 낫던 거 아니냐. 현장에 한숨이 터져나왔고 한지훈도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의실 화이트보드 한가운데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관세 15%와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3%와 싸우는 거다. 그 문장 아래 3달 동안 직원들이 써붙인 메모가 200장이 넘게 붙었습니다. 이 공정각도 2도만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 동선은 왼손 오른손이 바뀌면 더 빨라집니다. 이 검교정 장비 중고라도 하나 더 드립시다. 누구는 휴게실 TV를 뜯어다 현장 CCTV 모니터로 쓰자고 했고 누구는 식당 줄 서는 시간까지 줄이자며 배식 동선을 바꾸자는 제안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였던 그 제안들이 하루에 1초, 3초, 5초씩 쓸모없는 움직임을 지워갔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새로 바꾼 공정 때문에 납기를 놓칠 뻔한 날도 있었고 시험적으로 바꿨던 자재가 한 번에 전량 폐기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지훈은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실패는 제가 책임집니다. 다만 같은 실패만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원인을 찾아봅시다. 그 말에 누구는 눈물을 훔치고 누구는 다시 장갑을 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난 뒤 어느 새벽 공장 중앙 모니터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조용히 떠올라 있습니다. 불량률 0.08%, 원가 절감 18.2%, 납기 준수율 99.7%. 숫자를 확인한 순간 한지훈의 어깨에서 6달 동안 쌓여있던 무게가 서서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한번 쓰다듬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전화가 울립니다. 지훈, 나 존이야. 존, 오랜만이네. 지난주에 우리 사장이 당신 공장 다녀오더니 이러더군. 이제 독일 업체들보다 품질이 더 좋다고. 한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다음 분기부터 물량을 40% 늘리고 싶네. 그리고 5년 계약을 제한하고 싶어. 한지훈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최영수가 달려옵니다.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영수 씨, 우리가 15%를 이겼어. 아니, 우리가 25% 시대보다 더 강해졌어. 그날 오후 전 직원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전 우리는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25% 관세가 우리 공장을 삼켜버릴 뻔했습니다. 그 위기를 15%로 막아낸 건 우리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15%를 이겨낸 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 순이익의 절반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다음 위기를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한 투자에 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세 협상 이전보다 더 강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한지훈은 속으로 되뇌입니다. 우리는 팔려나간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다시 세운 거다. 미국 조지아. 에밀리의 공장도 조용히 변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커다랗게 적어두었던 문장. 7%인 90데이즈. 그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적혀 있습니다. We did 16.2.
김민수 상무가 직원들을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했던 15% 대신 16.2%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한국 본사는 이 공장을 폐쇄가 아니라 확장의 거점으로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고 인원 200명을 더 뽑겠습니다. 환호가 터집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제이크, 소피아 엄마가 해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월급의 뒤에 한국에서 밤새워 숫자를 맞추던 누군가와 한국의 국회에서 욕을 먹어가며 버티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걸. 하지만 에밀리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보낼 짧은 메일 한 통이 서울 여의도의 한 사람 가슴을 조용히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워싱턴 DC, 딘 밀러의 연구실, 뉴스 채널이 속보를 내보냅니다. 미 의회, 한국식 통상 안정법 모범 사례로 지정. 한국이 설계한 관세 상한 투자 연계 법안이 유럽과 일본의 새 통상 법제에 참고 모델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후배 연구원이 말합니다. 선배님, 이건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다가 결국 한국식 룰을 따라가게 된 꼴 아닙니까? 디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우리는 관세라는 몽둥이로 한국을 때리려고 했지. 그런데 한국은 그 몽둥이를 자기 산업을 재건하는 망치로 바꿔버렸어. 그는 한 장의 보고서를 꺼냅니다. 제목, 경주 원칙. 그 안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관세 위협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최대한 예측 가능한 숫자와 조항 속에 가둬두는 협상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자신들의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내부 혁신을 준비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역이용이었다. 디는 창밖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가 만들어준 룰에 순응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룰을 설계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 새로운 룰이 얼마나 조용하고도 깊게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답은 태평양 건너 한 평범한 공장 노동자의 메일 한 통 속에 이미 도착해 있었으니까요. 서울 여의도 밤 11시 최수연은 텅 빈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이 깜빡이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국회 앞에서는 을사조약을 멈춰라. 굴욕 외교 규탄. 피켓과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SNS 화면에는 여전히 팔아먹었다. 또 미국에 당했다. 그런 말들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수연이 밤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쉬려는 순간 휴대폰이 작게 진동합니다. 낯선 영어 이름 하나, 미국 조지아주에서 온 메일 한 통.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일을 엽니다. 한국과 미국 통상 법안을 만든 분께. 저는 미국 시골 마을의 평범한 공장 노동자입니다. 이번 합의 덕분에 우리 공장은 문을 닫지 않았고 제 아들은 내년에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무역도 잘 모릅니다. 다만 어디선가 우리 공장을 죽게 두지 말자고 결정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당신들이 우리 가족의 내일을 지켜주었습니다. 프롬 조지아, 에밀리. 글자를 따라가던 수연의 시야가 서서히 흐려집니다. 국회 앞에서 을사조약을 외치던 수많은 얼굴들이 겹쳐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조지아의 한 엄마와 그 아들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킨 건 관세 숫자 한 줄이 아니라 저 아이의 내일이었구나. 수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을사조약을 멈춰라 그래. 우리는 멈춘 거야. 이번엔 다르게 했어.
우리는 팔아넘긴 게 아니라 지켜낸 거야. 다만 그걸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었어.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한 줄기 떨어져 복도 바닥에 번집니다. 그 눈물에는 IMF 때 금을 내놓던 어머니들의 손, 전쟁 때 맨손으로 나라를 지키던 할아버지들의 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공장에서, 선박에서, 항만에서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늦은 밤 한지우는 불 꺼진 공장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한때 철판 냄새와 용접 불꽃으로 가득하던 이곳은 이제 새로운 자동화 라인, 정리된 부품 박스, 현장 개선 아이디어가 빼곡한 화이트보드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불량률 0.08%, 원가 절감 18.2%, 납기 준수율 99.7%. 이 숫자들이 다 그냥 나온 게 아니지. 한지우는 조용히 기계 한 대를 쓰다듬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25%는 우리에게는 저주였지만 3,500억 달러와 15% 상한은 결국 우리가 우리 공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직원들의 뒷모습. 저기 저 사람들, 김철수, 박상철, 이민호. 이 사람들 밥줄 하나라도 더 붙잡아 보겠다고 우리가 욕먹을 각오하고 숫자 싸움한 거지. 한지우는 천천히 속삭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나라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지켜낸 거야. 이 공장도,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다음번 파도는 우리가 먼저 준비해 두자. 이제는 당하기만 하는 나라 말고 미리 계산하는 나라가 되어보자.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디선가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대답처럼 공장 천장에 먹먹하게 울려 퍼집니다. 미국 조지아. 에밀리는 퇴근길 집 앞 마당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검푸른 하늘 아래 한국에서 건너온 자동차들이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엄마, 저 차도 엄마 공장에서 만든 거야?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랑 엄마가 같이 지켰네. 에밀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그래, 같이 지켰지. 한국 사람들도 우리도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그녀의 눈에도 조용히 눈물이 고입니다. 누군가는 저 멀리서 관세 몇 퍼센트 숫자와 싸웠겠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 숫자 사이로 우리 가족 밥그릇을 붙잡고 있었고, 에밀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기억해. 내가 학교에 가게 된 건 엄마만 잘해서가 아니라 바다 건너 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밥줄 줄이면서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 공장 문 닫지 말라고 싸워줬기 때문이야. 그 나라 이름이 뭐야? 아들이 묻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입모양을 또렷이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야. 이 이야기는 숫자와 관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를 깎았느냐,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자존심과 생존,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 했던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공장과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기까지 전쟁과 가난과 IMF를 버텨온 여러분 세대의 어깨 위에 오늘의 이 숫자들이 겨우겨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팔려나간 나라가 아니라 계산하는 나라가 되었고,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세대의 땀과 눈물과 젊은 날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시는 우리나라 최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단 한 줄의 말이 앞으로도 이런 긴 이야기,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